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과거 완료입니다. 자,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인데요. 여러분들 이 과거 완료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보다 먼저, 과거보다 이전 시대를 나타낼 때 영어에서는 이제 헤드 PP라는 것을 쓴다라는 정도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과거 완료의 개념을 한국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되게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이랑 결부돼서 준비를 할 때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를 들고 와서, 선생님, 왜 이 경우에는 과거 완료를 안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이제 앞에서 현재 완료 개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어로 자꾸 완료 시제를 판단하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현재 완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어에는 완료 시제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한국어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형성되는 한국말의 해석으로 이 완료 시제를 판단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유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현재 완료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과거 완료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면, 그 유튜브 선글라스 TV에서 재생 목록에서 영문법 목차별로 정리되어 있는 항목에서 현재 완료 시제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 현재 완료 강의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과거 완료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완료 시제는 한국어에 없어요. 한국어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한국어, 즉 해석으로 한국어의 차이로, 번역값의 차이로 완료 시제를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판단하지 말아 주세요. 그냥 영어로 쓰여 있는 그 문장을 보고서 얘가 나한테 전달하는 이미지를 영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뭐 세 개의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He went to New York이 있어요. 뉴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e has gone to 뉴욕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오늘 배우게 되는 he had gone to 뉴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개의 문장에 나와 있는 이 went라는 과거 시제, has gone이라는 현재 완료 시제, had gone이라는 오늘 배우게 되는 과거 완료 시제를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그 의미의 차이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는 뉴욕에 갔다. 보통 이 현재 완료를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가버렸다 정도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는 뉴욕에 가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평상시에 한국말 할 때, 야, 그가 뉴욕에 갔어와 그가 뉴욕에 가버렸어를 다르게 인식을 하나요? 한국어에서?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얘는 적절한 한국말이 떠오르나요? He has gone. 얘랑 이 went와 has gone과 차이가 나는 한국말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절대 완료 시제는, 특히 완료 시제는 한국어의 해석 차이를 가지고 인식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과연 번역기에는 얘네를 따로따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
요즘 뭐 네이버 파파고들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파파고에 들어가 봤어요. 자, 한번 여기다가 한국어를 쳐볼게요. 자, 그는 뉴욕에 갔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he went to New York 이렇게 떴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현재 완료를 한번 쳐보겠어요. 현재 완료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결과 용법으로 가버렸다를 한번 쳐봤어요. 가버렸다. 쳤더니 he has gone to New York 이라고 현재 완료로 뜨더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had gone to New York을 어떻게 쳐야 될까? 뭐라 그래?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갔었었다? 그랬더니 had gone to는 아니고 had been to라고 이제 뭐 예전에 과거 이전에 갔었던 어떤 경험 콘트라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갔었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여기서 증명되는 바가 뭐냐? 한국어로 차이점을 가지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현재 완료 시제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방법이 뭐냐?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이미지를 이해하라는 거였잖아요. 현재 완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 have 플러스 pp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느냐? 응? 그러면 이 have가 여러분들 가지다잖아요. 가지고 있다잖아요. 가지는 건 지금 눈으로 보이시지만 현재 시제로 나와 있어요. 이 have만 보세요. 자, 근데 얘가 무엇을 갖느냐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pp를 가져요. pp를 가져요. 그 pp가 한국말로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애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과거 분사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겠어요? 미래의 상태를 나타내겠어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겠어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벌써 이 모양 자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양 자체가, 영어에서 쓰고 있는 이 모양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요. 과거의 상태를 언제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라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렇게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얘를 영어로 만났을 때 간 건 과거고 그 상태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어. 가버렸구나. 얘는 갔다. 뉴욕에 갔다. 과거에 그냥 갔었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가 뉴욕에 있는지 다시 되돌아왔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갔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얘는 그러면 이거와 다르게 얘는 간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가 있는 곳은 뉴욕이겠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차이. 한국말로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had go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느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had 플러스 pp라고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 완료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과거보다 이전을 표현하는 게 과거 완료다 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뭐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오래된 친구들 만나서 한 3년 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야, 우리 그때 영화관 갔던 거 기억해? 우리 그때 늦어가지고 막 미친듯이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영화가 이미 시작했었잖아. 이런 말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영화가 이미 시작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요. 자,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 문장만 따로 잇따라 볼게요. The movie had already begun.
자, 제가 그 문장을 여기다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The movie had already begun. 쳐볼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얘를 만났을 때 한국말로 has already begun과 뭐 그냥 began과 어떻게 다르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과거 완료니까 과거보다 이전이구나. 그러면 그 영화가 오타났네요. 그 영화가 어떠한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구나 라는 정도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말로는 어차피 영화가 이미 시작했어. 아까 표현했지만 영화가 이미 시작했어 라고 표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도움을 주려고 자, 우리가 예전에 3년 전에 뭐 친구를 만나서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때 달려갔는데 영화는 이미 시작했어 라고 제가 설명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간 게 이미 3년 전 일이고 그 간 거보다 먼저 영화가 시작했으니까 헤드 비건이거라 하고 여러분들이 논리 타당성 있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런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뜬금없이 이런 문장을 그냥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얘를 보고 얘가 시키는 대로 느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보다 먼저 영화가 시작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하면 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헤드 플러스 pp가 이전 과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표현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헤드 플러스 pp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이전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라고 해서 표현을 쓴대요. 자, 현재 완료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 한국말이 뭐예요? 가졌다죠.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시제는 과거가 되죠. 얘만 놓고 볼게요. 그죠? 근데 가지는 대상이 뭐냐? 똑같이 현재 완료와 똑같이 과거 분사를 가졌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졌다, 과거의 상태를 가졌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얘를 쓰자마자 뭐가 자연 발생하냐? 뭐가 나중이고 뭐가 먼저인지 선후 관계가 자연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B를 가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A라는 게 B를 갖기 위해선 B가 먼저 존재를 해야지 A가 얘를 갖는 거겠죠. 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가 B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나중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가 얘를 갖는 건데,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연적으로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고 얘가 이전이고 얘가 이유가 되는 선후의 관계가 이 표현에서 자연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헤드 플러스 pp예요. 즉, 먼저 과거를 나중 과거가 가졌다 이거죠. 먼저 과거를 나중 과거가 가졌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먼저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보통 시제 표현할 때 시간의 수평선을 그려놓고 이제 많이들 이제 설명들을 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가운데 정도의 기준점으로 현재를 잡아줍니다.
현재를 잡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그냥 대충 인식하는 게 여기가 현재,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미래 뭐 이렇게 해요. 대부분.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시켜봤는데, 야, 누가 나와서 여기다가 과거 완료를 좀 표시해봐 라고 이제 많이 시켜봐요. 물론 직접 이제 뭐 나오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과거 완료를 어떻게 표시하지? 여기서부터 대충 여긴가? 여기서부터 대충 여긴가? 여기서부터 대충 여긴가? 기준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과거 완료를 그냥 뜬금없이 표시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런 경우에 가능해지죠. 자, 선생님이 여기를 과거라고 찍어줄게. 즉, 선생님이 여기다 기준점을 잡아줄게. 기준점을 잡아줄게. 그러면, 자, 지금 과거 완료 표시해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를 이렇게 표시하자. 여기. 혹은 뭐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막 표시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학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라고 표시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과거 완료를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만났을 때,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대충 어딘지 모를 기준 과거점을 찍어놓고 그 이전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얘 또한 마찬가지죠. 얘 또한 뉴욕에 가버렸다. 특정 과거 시점보다 먼저 뭔가를 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과거 관련해서, 과거 완료 관련해서 대과거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과거 완료는 이제 당연히 들었던 거고, 대과거는 뭐고 과거 완료는 뭐냐는 거예요. 재밌는 건 둘 다 헤드 플러스 PP로 표현을 하죠. 헤드 플러스 PP로 표현을 해요. 자, 얘는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기준으로 정해진 과거 시점까지 쭉 이어진 영향력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걔는 대과거인 거예요. 얘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얘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얘보다 먼저 발생했어요. 그러면 걔도 헤드 PP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얘보다 먼저 일어나는 걸 어쩔 수 없이 표시를 해야 되니까. 얘를 표현할 때도 당연히 대과거, 얘를 표현할 때도 당연히 대과거, 헤드 PP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헤드 PP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이 점은 대과거인 거예요. 이 점은 대과거인 거예요. 이 점. 응? 점으로 표현된 건 대과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과거 완료는 뭐냐? 이렇게 화살표로 쭉 이어진 표현, 그러니까 이어진 이미지, 이렇게 쭉 된 거가 과거 완료인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개념,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수업으로 들어와 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쪽 왼쪽으로 와보세요.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나 상태가 그 특정 시점까지 영향을 주거나, 이게 첫 번째죠. 자, 영향을 줄 때 쓴다. 이게 바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자, 두 번째, 과거에 일어난 일, 두 가지 일 중 먼저 일어난 일을 명확하게 할 때 사용한다. 이게 바로 뭐냐? 대과거예요. 둘 다 헤드 플러스 pp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는 건 뭐냐? 얘냐 얘냐를 구별하는 것으로 시험 문제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얘냐 얘냐로 구별하는 게 안 되는 문장도 있고요. 어떤 문장은 명확하게 구별이, 즉 얘는 대과거야, 얘는 과거 완료야,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별이 안 되고 그냥 혼용해서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문법책에 대과거라는 말도 나오고 과거 완료라는 말도 나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이해를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중학교 문법 책에서는 이제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에도 경험이라는 게 있고 결과라는 게 있고 계속이라는 게 있고 완료라는 것으로 이제 용법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완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경험 결과 계속 완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전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어쨌든 이 강의를 보는 학생 중에 중학교 학생은 당연히 그런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밑에 예문을 통해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과거 완료라는 시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볼게요.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the movie had already begu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냐? 얘가 기준 과거점이라는 거예요. 얘가 기준으로 찍어준 기준 과거라는 거죠. 자,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아, 얘가 현재인데 기준 과거점인 극장에 도착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얘가 여기에서 영화는 이미 시작했다. 그러면 헤드 pp를 썼으니까 기준 과거점보다 먼저니까 시작한 게 여기든 다 헤드 begun이라고 써야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를 대과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거 완료로 볼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시작했다라고 시점만 표현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대과거인 거고, 시작해서 도착했을 때 내가 이미 그거에 대한 영향을 중간에서 볼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과거 완료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를 보고서 이 모양을 보고서 기준 과거점보다 먼저 발생한 일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과거 완료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꼭 과거 완료 할 때 이 질문을 꼭 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일어난 일은 무슨 시제를 써야 되니? 라고 질문을 해요. 혹은 여기에 일어난 일은 무슨 시제로 써야 되니? 혹은 여기에 일어난 일은 무슨 시제로 써야 되니? 그러면 애들이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시제로 써야 될까요? 당연히 얘네들은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왜? 현재 이전이잖아요.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He entered the room.
and studied English 있어요. 그럼 꼭 딴 때는 질문 안 하다가 과거 완료를 배우고 오면 꼭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방에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했으면 방에 들어간 게 먼저고 공부를 한 건 나중이니까 얘를 had pp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had entered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꼭 나와요. 꼭 나와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점을 어디에 뒀는지에 따라서 표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기준으로 뒀어요. 얘를 기준 과거점. 얘가 얘야. 그러면 얘는 한 이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로 쓴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상황의 문제에서는 항상 기준 과거점을 명확하게 주고 그거보다 이전의 상황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지 이런 걸 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과거 완료의 용법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완료에서 배웠던 것처럼 경험이 있고 결과가 있고 계속이 있고 완료가 있는데 시험에 대응하는 방법은 얘네랑 같이 쓰는 표현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죠. 경험은 보통 ever, never 이런 거. 그 다음에 결과는 표현이 없고 자 해석을 통해서 이미지를 인식을 해야 되고 계속은 보통 for 플러스 기간 since 이래로 이런 표현들이랑 같이 그래서 그때부터 쭉 계속돼 왔다. 그죠? 그 다음에 완료는 보통 already, yet, just 이런 시간 표현과 그러니까 부사와 같이 사용이 될 때 보통 완료다. 라고 해서 같이 사용되는 표현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예문을 한번 쭉 볼게요. 자, until last month. 지난달까지 그녀는 결코 파리를 방문했던 경험이 없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had bus를 쓴 이유는 뭐냐? 얘를 기준 과거점으로 찍어준 거예요. 기준 과거점으로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있고 내가 현재인데 얘가 지난달이야. 라고 찍어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뭘 표현한 거냐? 그 이전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파리를 방문한 적이 없었어 라고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를 막 되게 예쁘게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 모양을 보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 됐나요? 자, 볼게요. 두 번째, 이제 결과인데, he had injured his leg and couldn't walk. 자, 다쳤대요, 다리를. 그래서 그 결과가, 다친 결과가 이어진 거죠. 결과로 걸을 수가 없었다. 자, 얘도, 보세요. 얘가 기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기준 과거가 돼요. 자, 얘가 현재인데, 걸을 수 없다가 얘야. 그러면 부상을 당한 건 그거보다 먼저일 거고 그 부상 당한 결과가 걸을 수 없는 이 시점까지 이어져야지 부상에서 회복했으면 안 되잖아. 걸을 수 있잖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떠올렸을 때 얘의 이미지가 그려지면 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죠? 자, 얘도 보세요. I had studied English for 3 years. 자, 이렇게 보세요. 자,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다. 한국말로 얘를 차이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할 수 없어요. 그냥 공부해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has study여도 한국말로는 공부해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before I went to England. 내가 영어를 가기 전에 라고 기준 과거점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기준 과거점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얘가 현재고 여기에서 영국에 간 게 여기야. 얘가 기준점이야.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3년 전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영어를 공부해왔다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되는 것 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when I got to the airport. 자, 내가 갔을 때, 공항에 갔을 때 비행기는 이미 떠났다. 자, 얘가 기준 과거겠죠. 얘가 기준점으로 찍어준 과거예요. 그러면 얘의 이미지는 이거보다 이전이에요. 뭐야? 얘가 현재야. 자, 공항에 도착한 게 과거야. 이미 떠났다. 자, 여기에서 그냥 대충 이쯤에서 먼저 떠났어 라고 대과거로 표현을 한 걸 수도 있고, 떠나서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 까지를 내포하고 싶으면 과거 완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대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얘를 봤을 때 얘가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까지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표현이구나 정도가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그려지면 되는 것 뿐입니다. 이게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내가 기준점을 어디로 놓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냥 과거, 나중 과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거 완료를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 일어난 순서대로 말하고 있거나 before, after처럼 시간의 전후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접속사와 함께 쓰일 때는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는 그리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는 그냥 단순 과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현재인데 기준 과거점이 여기에 있어요. 기준점이 과거예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게 얘랑 거의 동시간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나중인 게 명백한 경우에는 그냥 둘 다 과거로 표현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보세요. I only got home at about 11 o'clock 있어요. 자, 내가 대략 11시쯤에 도착한 게 기준 과거예요. 얘가 기준 과거입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나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어요. 그게 이제 먼저 거죠. 그러니까 11시보다 그 전에 버스를 놓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한 이 언저리 정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문장을 보세요. I missed the last bus, so I only got home at about 11 o'clock 했어요. 자, 얘는 이번에 기준점을 얘로 본 거죠. 마지막 버스를 놓쳤대요. 여기서 놓쳤대요. 그래서 11시에 도착했대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놓친 게 먼저니까 여기 had pp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시지 말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에 놓고 받느냐에 따라서 과거 완료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과거 완료를 만났을 때는 머릿속으로 기준점보다 이전에 해당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그려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시험에서는 그걸 헷갈리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점을 먼저 찍어놓고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거 완료를 맞추게끔 문제를 내니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과거 완료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감정의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은 이미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걸로 믿어요. 믿지만 아주 큰 개념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원래는 뿌리는 동사에 있었던 동사의 단어를 동사 원형으로 쓴 다음에 그 앞에 to를 붙여서 쓰는 문법을 우리가 투 부정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동사 앞에 to를 붙인 애는 문장에서 명사적인 용법 또는 형용사적인 용법 또는 부사적인 용법, 이 세 가지 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배워서 아십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명사적 용법이 있다,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 부사적 용법이 있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때 명사적 용법이고 어떨 때 회용사적 용법이고 어떨 때 부사적 용법인지 그 품사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명사가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거나 내가 만난 투부정사가 문장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거나 내가 만난 투부정사가 보어의 역할을 한다면 걔는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보어의 역할도 하죠. 그러면 내가 만난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게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 다음 선생님 여기도 보어가 있고 여기도 보어가 있잖아요. 달라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투 용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문법이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어가 되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형식 문장 주어 다음에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오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거 알잖아요. 그때 오는 보어도 역시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보어를 그렇게 문법적으로 품사로 구별해서 의식하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패턴으로 예를 들면 B2 용법 혹은 오형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패턴으로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건 보세요. 명사 역할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니까 명사적 용법,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적 용법.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은 부사의 역할을 할 때 투부정사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부사가 뭐를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즉 품사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 기본 개념을 모르고서 자꾸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구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부사는 뭐 하는 애죠?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혹은 동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부사를 이런 4개를 꾸며줄 때 우리가 보통 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만난 투부정사가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위치에 포메이션이 됐을 때 그 투부정사를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문법에서는 이 부사적 용법을 해석의 패턴 또 그 문장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부사적 용법의 목적,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는 목적. 이게 지금 이 부사적 용법의 해석의 패턴이라든가 모양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분류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과라는 게 있죠. 결과. 그래서 뭐뭐에서 결국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감정의 원인이라는 부사적 용법도 있죠.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 해서 혹은 뭐뭐 때문에 정도의 이유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라는 자주 보기는 힘들지만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보아하니 뭐뭐 하다니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5번째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그런 용법도 있죠. 앞에 있는 부사나 그래서 띠리리 하기에 뭐뭐 하기에 이런 하기에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관용 표현들 수거들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enough to라든가 to 부정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관용 표현으로 패턴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사적 용법은, 자 다시 얘기합니다. 부사적 용법이라는 건 하는 일은 부사처럼 전체 문장이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적 용법인데, 그게 이렇게 해석이라든가 패턴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대한민국 문법책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배우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굴 배우는 거냐?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오늘 배우는 감정의 원인은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부사적 용법이니까 지워도 상관없는 부분에 들어가겠죠. 왜? 꾸며주는 일만 하니까. 됐나요? 그 다음 요거 오타니까 지워주세요. 이거 필요 없는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못했나봐요. 지워주시고요. 자, 한번 개념을 읽어볼게요. to 부정사가 glad, 기쁜, happy, 행복한, pleased, 기쁜, surprised, 놀란, sad, 슬픔과 등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와 함께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이때 우리는 그 to 부정사를 감정의 원인으로 분류를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으로 분류를 해놓고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감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등장을 했는데, 즉 이 형용사가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가 등장을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왔다. 아, 그러면 얘는 부사적 용법이구나. 그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하고 아! 라고 해석을 발달시키면 돼요. 발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석은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한다. 이와 같이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사용되어 앞에 형용사 또는 부사,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말한 거 맞잖아요. 그죠? 문장 전체가 빠져있을 뿐이죠. 꾸며줄 수 있는데, 이러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감정의 원인 외에도 목적, 결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써드린 거죠. 그죠? 자, 예문들을 볼게요. 지금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happy, sad, proud, appointed가 있어요. 자, 행복한, 슬픈, 자랑스러운, 실망스러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뒤로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이 감정이 왜 그런지에 대한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 읽을 때 뭐뭐 때문에 혹은 왜냐하면 정도를 넣어서 읽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녀는 행복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to be back home, 집에 돌아와서 뭐뭐 해서, 여기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because처럼 읽어요. 그녀는 행복합니다.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읽던. 왜? 뭐만 알면 돼요? 아, 얘가 감정의 원인이니까 얘가 원인이구나. 원인, 이유구나. 그럼 그 원인과 이유에 맞게끔 내가 집어넣고 싶은 한국말을 예쁘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슬퍼요. 왜?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돼요. 혹은 장면을 봐서 라고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자, 나는 자랑스러워요. 왜? 경기에서 이겨서요. 혹은 이겼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겨서요.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는 실망했어요. 왜? 보지 못해서요. 그녀를 또다시 보지 못해서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부사적 용법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 가장 이지하죠. 왜? 패턴이 너무 쉽잖아요. 감정형용사, 투부정사, 감정형용사, 투부정사, 감정형용사, 투부정사. 이 모양이니까. 알겠죠? 자, 여기만 하고 끝내기에는 이 교재를 만드신 분도 너무 설명할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자, 감정의 원인 외에 뭐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그 다음에 목적, 결과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다양한 쓰임. 자, 지금 나오는 애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앞에 형용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그러한 문법적인 모양을 가진 애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부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얘가 부사적 용법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형용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감정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나는 기뻐, 즐거워, 왜? 만나서. 그 다음에 조금 제일 많이 보기 힘든 판단의 근거라는 게 있는데, 자, you must be crazy. 너는 미쳤음에 틀림이 없어. 그는 똑똑함에 틀림이 없어. 라고 이렇게 앞에 추측, 판단의 표현이 등장을 해요. 추측, 판단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놓고 뒤에 그렇게 추측한 이유를, 판단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투부정사가. 자,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아하니, 뭐뭐 하는 걸 보아하니, 뭐뭐 하다니, 그렇게 말하다니. 자, 그는 똑똑함에 틀림이 없어. 그것을 이해하다니, 혹은 이해하는 걸 보아하니,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근데 저는요, 솔직히 얘하고 얘 똑같이 읽어요. 저는 얘하고 얘 똑같이 읽습니다. 왜? 판단의 근거라는 건 얘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잖아요. 이유. 감정이 이런 거는 얘가 이게 이유잖아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 때문에로 읽어요. 자, 그는 미쳤음에 틀림이 없어. 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이해는 된다고요. 자, 그는 똑똑함에 틀림이 없어. 왜? 그걸 이해하니까.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그냥 앞에 있는 형용사를 단순하게 꾸며주는 경우, 형용사 수식, 즉 여기에 해당하는 거,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This camera is easy예요. 자, 여기까지 마침표 찍어도 되죠. 이 카메라는 쉬워요. 자, 근데 뭐 하기에 쉽냐? 사용하기에, 뭐뭐 하기에 라는 어떤 용도를 나타내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때 걔를 우리가 보통 형용사 수식이다 라고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굳이 어려운 한국말, 용도 이런 말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easy to use 그러면 사용하기에 쉬워 이렇게 읽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문법이 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 다음 그거 외에 저렇게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외에 나머지 투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 첫 번째 목적. 사실 부사적 용법에서 거의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애가 목적이죠. 만만하면 하기 위해서로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해석이 되죠. 그죠? 한번 볼게요. 나는 갔어요, 마켓에. 자, 나는 갔습니다. 일형식 동사 마켓에 하고 마침표 찍어도 돼요. 즉, 얘가 없어도 돼요. 근데 왜 갔냐? 과일을 사기 위해서요, 갔어요. 라고 동사를 꾸며줘요. 과일을 사기 위해서 갔어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부사인데 얘의 느낌은 목적이라는 거죠.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니까. 됐나요? 그 다음 결과. 결과는 어떤 느낌이냐? 그냥 and나 but 플러스 동사의 느낌이에요. 자, 그는 자랐어요. 그리고 요리사가 되었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자, 띠리리 했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러나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에서 제가 뭐 결국 뭐뭐 하다 그래서 이 결과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결국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사실 결국이라는 말을 넣어도 안 넣어도 해석은 돼요. 그래서 결과 용법을 만났을 때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투부정사지만 동사처럼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사처럼 읽으면 해석이 된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 형용사나 부사 수식 뭐뭐 하기에 이거는 여기서 나왔던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감정의 원인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만 볼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용법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하는 일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사적 용법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의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장의 모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 그걸 우리가 문법책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딱
부사적 용법을 만나더라도 보자마자 너 목적을 읽어야지, 결과를 읽어야지, 감정의 원인을 읽어야지, 판단의 근거를 읽어야지, 형용사 부식 수식을 읽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즉독직해라는 걸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